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4번 좀 되나? 네, 중요하거든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네.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합니까? 네,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합니다.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 변할까요? 네.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 변해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수요량 변합니다. 정부 정책이 변해도 우리 아파트 수요량 같은 게 변할까요? 네, 변하죠. 정부 정책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해요. 이런 걸 수요 함수라 그랬죠. 수요 함수라 그랬어요. 이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법칙이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수요의 법칙 아닙니까? 자, 가격이 변한다든지 소득이 변한다든지 정부 정책이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변하면 수요량이 다 변합니다. 자, 이때 가격과 수요량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자. 수요량의 변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그런데 원인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고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자? 수요의. 그렇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림으로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격이 있고 여기가 수요량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다 그릴 그림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겠죠? 자,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이었단 말이야. 수요 곡선은 이런 우하향이었습니다. 우하향. 그럼 요 위에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겠죠? 이런 점들을 연결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점이 아까 뭐와 뭐의 관계였습니까? 그렇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림에서 제가 여기가 아까 10,000원일 때 수요량이 1개라 그랬죠? 1개라 그랬고 가격이 7,000원일 때는 수요량이 2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전에 그림에. 네. 2개, 3개였나? 2개, 3개. 네. 2개, 3개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요 점은 가격이 10,000원일 때 수요량이 2개란 뜻이고 요 점은 가격이 7,000원일 때 수요량이 3개란 뜻이죠. 자, 수요량이 어떻게 됐어요? 수요량이 증가했죠. 맞습니까? 수요량이 변했어. 근데 수요량이 변한 원인을 보니까 왜 수요량이 증가했습니까? 가격이 하락, 이게 원인이었단 말이야, 이게. 맞아요. 원인이 가격이 하락한 게 원인이었거든.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했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인 거야. 아,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된다?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가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만 원이야. 가격은 변화가 없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격이 만 원일 때 두 개를 샀는데 이제는 가격이 만 원인데 세 개를 사는 거예요. 만 원인데 세 개를 사. 가격은 안 변했어. 가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수요량이 늘어난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소득이 늘은 거야, 사람들이.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뭐가 변했다? 소득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두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다? 네, 그러면 여기서 두 개로 세 개로 늘어난 원인은 가격 때문이다, 소득 때문이다? 소득 때문인 거야, 소득. 또 가격은 예나 지금이나 7,000원인데 7,000원일 때 원래 세 개 샀는데 가격이 안 변했는데도 사람들이 네 개를 사는 거예요. 수요량이 더 늘었죠, 네 개로? 이건 원인이 가격 때문이다, 소득 때문이다? 소득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연결하니까 요런 선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빨간색 수요곡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수요곡선은 예전보다 수요량이 증가했죠? 네. 수요량이 증가했는데 원인은 가격 때문이다, 가격 말고 다른 것 때문이다? 네. 가격 말고 다른 것 때문이다. 그걸 수요의 증가라고 부르잖아요. 네. 즉 수요의 증가는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수요의 증가는 수요곡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는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된다? 수요의 변화는 수요곡선이 움직인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 이거는 수요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수요곡선이 이동할 때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수요곡선이 우측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좌측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더라. 이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고 부르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른다? 수요의 감소라고 부릅니다. 자, 울산에 인구가 증가해가지고요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났어요. 울산 인구가 증가해서 울산의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났단 말이야.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죠. 그럼 수요량이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수요의 증가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인구가 늘어나서 수요량이 증가했다. 수요의 변화이고 수요의 증가이고 이런 뜻이에요. 자, 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 수요량이 줄겠죠? 네.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야. 그리고 수요량이 줄었으니까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감소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물건의 가격 변화. 그 물건의 가격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다. 아파트 가격 변화. 빌라의 수요량 변화 원인은요, 빌라의 가격 변화. 딱 한 개밖에 없다고.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한 개입니다. 그 재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그 외의 것들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재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78페이지 수요량의 변화, 양가로 1번에 수요량의 변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에 동일한 수요곡선상 점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줄치고요. 그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곡선상, 상 동그라미, 점 동그라미. 그래서 곡선상 이런 말이 나오든지 점이라는 말이 나오든지 그러면 그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자, 그 밑에 수요의 변화 보세요. 수요의 변화는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해당 재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할 때 돼 있죠. 이외 요인이야. 가격 말고 다른 거. 이외 요인. 그래서 그 밑에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 줄칠게요. 수요곡선 이동. 수요곡선 이동. 이거는 수요의 변화다. 만약에 수요곡선
상이란 글자가 나오잖아. 그거는 수요량의 변화. 상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수요 곡선 이동, 그럼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 아시겠어요? 네. 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 고맙고, 점이란 말까지 나오면 너무 고맙고, 점이라는 말을 안 쓸 수도 있거든. 그냥 수요 곡선 상 이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수요 곡선 상 이동, 그래도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 상이라는 글자를 기억해야 돼. 상점, 상점 이런 말이 나오면 수요량의 변화. 상점이란 말 없이 그냥 수요 곡선 이동, 그럼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입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79페이지에 수요의 변화 원인 보이세요? 네. 수요의 변화 원인. 이 수요의 변화 원인은 말을 바꿔 얘기하면 수요 곡선의 이동 원인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의 변화라는 거는 수요 곡선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이동하는 거라고. 그러면 수요의 변화 원인에는 가격 변화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간다.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거든. 그럼 지금부터 수요의 변화 원인에 대해서 봅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요,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문제로 잘 냅니다. 이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한 문제로 잘 내요. 자, 수요의 변화라는 거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증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불러요. 네.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수요의 증가 원인이 있고 수요의 감소 원인이 있다. 수요의 증가 원인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원인 이렇게 되겠고, 수요의 감소 원인이라는 것은 좌측 이동 원인이 되겠죠? 네. 자,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수요량이 늘어나거든. 인구가 증가해도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량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수요의 증가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대체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체제. 대체제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굳이 뜻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대체제의 의미를 알면 돼. 대체제라는 거는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하고 있죠. 그러면 대체제, 수요면에서의 대체제가 뭐냐? 수요면에서의 대체제란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도 나는 괜찮아. 원래 대체제라는 거는 두 재화의 가격이 비슷하고 두 재화 중 어떤 것을 구매하더라도 내 만족에 차이가 없는 게 대체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사도 나는 괜찮다. 이게 대체제란 말이에요. 아파트를 사도 되고 나는 빌라를 사도 돼. 나는 아무것도 괜찮아.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대체제다 이 말이에요. 대체제.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다 해볼게. 빌라. 이 둘이 만약에 대체관계야. 대체관계. 지금 우리 수요의 증가 원인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 수요 증가 원인이라 그래 볼게요. 이게 아파트 수요 증가 원인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해당 재화라고 부릅니다. 당사자, 해당 재화. 그럼 얘는 뭐라 부르느냐? 대체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만약에 이게 빌라의 수요 증가 원인이다 그러면 빌라가 뭐가 될까요? 해당재와 얘가 뭐가 될까요? 대체제. 그렇지. 그런 관계란 말이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대체제 가격이 오릅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 이 말이거든요. 해당 재화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 대체재 가격이 오르잖아? 그럼 이 안에 대체재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대체재 안 산다, 이 말이야. 대체재 안 사. 대체재 안 산다는 건 대체재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러 왔다? 해당재와 사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재와의 수요는 증가한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요거를 생략을 잘 해버려요. 생략을 잘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때의 수요는 대체재 수요입니까? 해당재와 수요입니까? 그렇지, 해당재와 수요인 거야. 여러분 일기 쓸 때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오늘 학교에 갔다 이렇게도 씁니까? 여기서 갔다는 누가 간 겁니까? 내가 간 거지. 그러니까 해당재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생략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어.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 그럼 사람들이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체재를 사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재와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 산다 이 말이거든. 대체재 산다. 대체재 사자. 그러니까 해당재와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파트 수요 증가 원인 세 번째, 대체재 가격 상승입니다. 특히 잘 기억해 두세요. 잘 틀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참 잘하시는데. 네. 자, 그리고요, 또 시험에서요. 주로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대체재 가격이 아니고 대체재 수요 증가라고 나왔어. 대체재 수요 증가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가격 상승이 아니고. 그럼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대체재를 사러 많이 갔다는 얘기죠. 그럼 해당재와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그때는 해당재와 수요 감소야.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대체재가 나오면 가격인지 수요인지를 잘 보라고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 해당재와의 수요가 증가하려면 대체재 수요는 어떨 때일까요? 대체재 수요가 증가할 때, 대체재 수요가 감소할 때. 대체재 수요가 감소하면 사람들이 대체재 사러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재와인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대체재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이냐 수요냐를 잘 봅니다. 대체재 수요로 나오면 감소고 대체재 가격이면 상승이에요. 조심, 조심. 네.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라 그랬죠. 유효 수요라는 거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고 이 구매력에는 차입 능력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준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대.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쉽다. 또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준다.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돈 빌리기가 쉽다. 많이 빌려준다. 그렇게 문제를 안 내겠지. 그럼 많이 빌려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 비율 확대. 대부 비율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빌려줄게 이 얘기거든. 대부 비율이 확대된다는 거는 돈을 많이 빌려줄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부 비율을 축소했다. 대부 비율을 규제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지. 대부 비율을 확대했다. 대부 비율을 완화했다. 수요가 증가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자율을 낮춘대. 이자율을 내려준대. 그럼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쉽죠? 그리고 더 대출 받고 싶어지잖아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주택 청약 조건이 개선됐대.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완화됐단 말이에요. 청약 조건이 완화됐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청약 조건이 강화돼 버렸대. 그러면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네, 그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정부 규제가 강화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정부 규제가 완화될 때 증가할까요? 완화될 때. 사실 외울 게 아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된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가격 상승 그러면 안 돼요.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죠. 가격 상승이 아니고 가격 상승 예상. 가격 상승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야. 가격 상승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거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예상은 수요의 변화야. 예상은 만약에 가격 상승 예상이라는 말이 예상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점의 이동 이런 말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야. 예상이 나왔는데 점의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지. 맞아요? 그렇죠. 이게 수요의 변화라니까. 자,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이 되면 수요가 증가해요. 왜? 오르기 전에 사자 이렇게 되거든.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이 돼. 그럼 사람들이 야 아파트 값 오른단다.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 이렇게 되겠죠.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 8가지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8가지 정도는. 그러면 수요의 감소 원인은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세요. 제가 보완제는 지금 설명 안 했어요. 보완제는 다음에 할게요. 보완제는. 자, 대체제를 일단 잘 알아둡니다. 대체제. 수요의 변화 원인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79페이지 수요의 변화 원인 했고요. 쭉 넘기세요. 자, 이제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수요는 뭐냐? 개별 수요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뭐라 부른다? 개별 수요라 부릅니다. 그럼 이 개별 수요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과 1개에 1,000원 한다 그러면 난 2개 살게요. 이 사람은 사과 1개 1,000원 하면 나는 3개 살게요. 다 다를 수 있죠? 개별 수요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개별 수요는. 그러면 시장 수요는 뭐냐?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합한 거예요. 개별 수요를 합한 거를 우리가 시장 수요라고 그래. 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울산 시민들에게 다 모아놨어. 울산 분들에게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한 분 한 분마다 무슨 수요가 있겠어요? 개별 수요가 있겠죠. 이분은 사과 1개 1,000원이면 2개 사겠습니다. 3개 살게요. 안 살 거예요. 1개 살게요. 4개 살게요. 다 다르겠죠? 그러면 1,000원 할 때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양을 다 합치면 그게 뭐가 돼버린다? 시장 수요가 된다 이 말이에요. 1,000원일 때 시장 수요가 나오겠죠? 즉 개별 수요는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다 합친 거다. 자, 그런데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느냐? 수평으로 합친다. 수평으로 합친다. 수평으로 합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의 사과의 수요 곡선이 있어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사과 하는 거에 1,000원 하면 나는 사과 2개 사야지. 가격이 만약에 7,000원 하면
나는 3개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갑의 수요 곡선입니다. 개별 수요죠. 네, 700원. 네. 이 개별 수요죠. 갑이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니까 개별 수요 아닙니까? 소비자 한 명의 수요니까 개별 수요죠. 네. 자, 또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을. 자, 을이라는 사람은 가격이 10,000원 할 때, 1,000원 할 때, 이 사람은 사과를 3개 사겠대요. 이 사람은. 3개. 가격이 7,000원으로 내리면 이 사람은 4개 사겠대요. 그럼 이거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다. 그죠? 이것도 개별 수요입니까? 이것도 개별 수요고, 이것도 개별 수요야.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는 이 두 사람밖에 없어.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수요를 다 합친 게 무슨 수요가 됩니까? 시장 수요거든요. 시장 수요. 그럼 보세요. 시장 수요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시장 수요. 자, 가격이 1,000원 할 때, 갑은 사과 2개 사겠다 그러고 있고, 을은 사과 3개 사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0원일 때 시장 수요量몇 개입니까? 5개가 되겠죠? 얘가 2개 산다 그러고, 얘가 3개 산다 그러니까 1,000원일 때는 몇 개가 된다? 5개가 됩니다. 5개. 자, 가격이 700원으로 내리면 갑은 3개 사겠다 그러고 있고, 을은 4개 산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 수요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7개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 점과 요 점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완만하죠? 왜냐 보세요. 제가 지금 1,000원일 때 2개, 1,000원일 때 3개, 옆으로 합쳐가지고 5개가 나왔습니까? 양을 합쳤잖아요. 양을 합쳤잖아요. 그래서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양을 다 더했다 이 말이에요. 양을. 자, 첫 번째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어떻게 합쳤다? 이거 기억하고요. 그 결과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그렇지. 이 그림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고, 이거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여러분들은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쳤다.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완만하다. 이 2개 기억하면 됩니다. 이 2개 기억하면 된다고. 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깁니다. 자, 이제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87페이지. 자, 87페이지 보니까 이제 무슨 글자가 나와? 공급의 개념 나옵니까? 네. 자, 공급의 개념 나왔어요. 자, 우리 수요의 개념 했잖아요. 네. 수요의 개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공부한 내용을. 오늘 수업 시작하자마자 수요의 개념을 했거든요. 그죠? 수요의 개념이란 구매하려는 욕구라 그랬죠. 구매하려는, 뭐 일정 기간이라는 말은 붙지만 구매하려는 욕구다. 그래서 사전적이라고 그랬고, 유량이라고도 그랬고, 유효 수요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요는. 근데 지금 우리는 공급의 개념이 진짜 공부한다, 지금 이제. 공급의 개념. 자, 공급이라는 거는 물건을 사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파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생산, 판매하려는 욕구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수량으로 표시되면 그거는 공급량이 되겠죠? 그렇죠. 똑같아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급량이란 공급자가 실제로 생산한 수량을 말한다 그러면 맞다 틀렸다? 틀렸단 말이야. 실제 생산량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수요량 할 때도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라 그랬죠. 공급량도 실제로 생산 판매한 수량이 아닙니다. 그건 판매량이라고 불러. 판매량. 공급량이 아니라고. 실제로 구매한 수량은 소비량이라고 부르지 수요량이라고 안 불러요. 마찬가지로 유량이고요. 유효 공급이에요. 그럼 유효 공급은 뭘까? 유효 공급. 아까 수요,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매라는 말 대신에 생산이라는 말로 바꿔도 다 공급이 돼버려. 수요는 구매였죠. 공급은 생산, 판매로 글자를 바꿔주면 된다니까. 그러면 유효 공급은 생산, 판매 능력을 갖춘 공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도저도 귀찮으면 그냥 능력을 갖춘 공급 아시겠어요? 능력을 갖추란 말이야.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능력이 없으면 유효하지가 않아. 그래서 유효 수요도 한마디로 능력을 갖춘 수요, 유효 공급도 능력을 갖춘 공급 이런 뜻이에요. 능력을 갖췄다. 뭐 더 이상 수요를 잘 해놓으면 공급의 개념은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말만 바꾸면 되니까.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공급의 개념, 공급이란 이렇게 돼 있고, 찾았습니까? 공급이란 뒤에 쭉 보니까 재화나 용역을 줄칠게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 부른다? 공급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양가로 이번에 사전적 개념 보세요. 실제로 매도된 양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야. 공급량은 실제로 판 게 아니야. 의도야, 의도. 그 다음에 유효 공급 보세요. 공급 능력을 갖추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유효 공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도 유효 수요고 부동산 공급도 유효 공급이다. 자, 그 밑에 4번에 부동산 공급자 네모하세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자에는 줄칩니다. 신규 생산자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된다. 이걸로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 공급자라고 할 때 건설회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여러분 사는 집을. 그럼 여러분들은 공급자야. 그래서 기존 건물 소유자도 공급자가 된다. 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내놨어요. 그럼 임대업자도 공급자거든. 파는 사람, 매도인도 공급자지만 임대인도 공급자예요. 사는 사람은 수요자죠. 임차인도 수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도 공급자가 된다는 말은 기존의 건물 소유자들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럼 만약에 부동산 공급자란 신규 건설 사업자만 의미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야. 기존 건물 소유자도 공급자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수요의 개념 했고 공급의 개념 봤어요. 그러면 아까 수요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법칙도 있을까? 공급의 법칙이 있지. 공급의 법칙. 아까 수요의 법칙이 뭐였어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였거든. 기억납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였어요. 그럼 공급의 법칙은 뭘까요? 가격과, 그렇죠, 공급량의 관계입니다. 공급의 법칙은 좀 중요하다. 공급의 법칙. 자, 아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어땠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아까 수요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다, 마이너스다, 역이다, 감소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인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자,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 이 말이야.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늘어요. 왜? 공급자는 돈을 벌어야 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야 지금 가격 오른단다. 물 들어올 때 노젓 뭐 배젓자 이런 식으로 물건을 더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요. 야, 그 돈 안 돼 이제 만들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네, 이거 중요하다고요. 공급의 법칙. 그럼 공급의 법칙은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도 같이 증가하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어드네. 이 두 변수의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일 때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비례관계라고 부릅니다. 부로 표시하면요. 플러스. 그렇지. 정의관계.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그런다고요. 됐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곡선이라 그랬거든요. 수요곡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그래프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어떤 형태였습니까? 우하향이었답니다. 우하향. 수요곡선 우하향이었어. 여기가 가격이고 수요량이었거든요. 그럼 수요곡선이 있으면 무슨 곡선도 있을까? 공급곡선이 있죠. 공급곡선. 그럼 공급곡선은 뭐를 의미합니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겠네. 맞습니까? 그렇죠. 관계를 그래프. 그럼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럼 여기가 가격이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될까요? 공급량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가격이 5,000원 할 때 공급자는 2개를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5,000원일 때. 근데 가격이 7,000원으로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어. 그럼 공급량은 줄어든다, 늘어난다? 공급이 증가한다, 늘어납니다. 그러면 3개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연결한 거죠? 이 선을 뭐라 부른다? 공급곡선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연결한 선을 뭐라 부른다? 공급곡선. 그럼 이 공급곡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우상향한다고 그럽니다. 우상향. 자,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인데 반비례 마이너스 역감소함수였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수요곡선이었고 수요곡선이 어떤 형태가 되었다? 우하향의 수요곡선이 나왔죠. 자,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인데 이 둘은 비례관계였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공급곡선이었잖아요. 공급곡선은 어떤 형태가 된다?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 뭐 했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했거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점점 잊어먹고 있죠 지금.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자, 수요량의 변화는 자 원인이 가격 변화였습니까? 가격 변화였거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 그렇죠. 가격 이외의 변화죠. 어떻게 표시가 됐습니까?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그렇죠.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제가 아까 상이라든지 점이란 글자 중요하다 그랬죠. 수요의 변화는요,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있겠지. 공급량의 변화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가격 변화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 변하죠? 가격 말고 시멘트 가격이 변한다든지 임금비가 변해도 공급량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원인도 많아. 근데 그 중에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르자? 공급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똑같다니까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르자?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수요의 변화라 그랬잖아. 그럼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르자? 공급의. 그렇죠. 공급의 변한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했다. 공급량의 변화. 임금비가 올라가지고 아파트 공급량이 줄었다. 이거는 공급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는 원인이 딱 한 개, 가격 변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공급량이 변하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그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잘 해놓으면 공급은 저절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는 원인이 뭐가 된다? 가격 변화. 공급의 변화는 원인이 뭐라고요? 가격 이외. 그렇죠. 가격 이외의 변화.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단 말이에요. 공급 곡선의 이동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뭐라고 부른다? 공급의 증가.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급의 감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 수요의 법칙, 공급의 쭉 봤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됩니까? 네. 네, 요게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요, 공급을 딱 연결시켜가지고.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수요의 개념하고 공급의 개념은 글자만 바꾸면 돼. 글자만 바꾸면 돼. 맞아요.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도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얘는 좀 내용이 달라. 방향이 다르죠? 이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는 반비례지만 얘는 뭡니까? 얘는 신경을 써야 돼. 수요곡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된다고. 이 다른 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 다른 거를. 자, 그 다음 이게 두 개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다른 게 없잖아. 수요량의 변화도 원인이 가격 변화고 공급량의 변화도 원인이 가격 변화고. 맞아요? 얘들은 같거든. 같을 때는 주로 수요를 잘 물어봅니다. 수요를. 어찌됐든 이걸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하고 나서 수요의 변화 원인 했죠? 그럼 이제 공급의 변화 원인을 하겠다. 찍으세요. 네. 앞에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찍었습니까? 네. 제 얼굴만 안 나오게. 네. 자, 이제 공급의 변화 원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공급의 변화 원인은 공급 곡선의 이동 원인 이런 뜻이죠. 아까 수요의 변화 원인이 있었고 이제 공급의 변화 원인이 있어요. 그럼 공급의 변화 원인도 공급의 증가 원인이 있고 공급의 감소 원인이 있겠죠. 공급의 증가 원인,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공급의 감소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중에 중요합니다.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생산 요소 가격 하락. 그럼 생산 요소가 뭐냐? 생산 요소는 생산물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산 요소라 그래요. 그럼 우리 생산물 만들 때 원자재 필요하죠? 네. 아파트 만들려고 그러면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벽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원자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생산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죠. 만약에 시멘트 한 부대에 1,000원 할 때는 아파트를 2채 지어줬는데 만약에 시멘트 한 부대에 500원 한다 그러면 3채, 4채 더 지어줄 수 있다 이 얘기죠. 또 생산 요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동이거든. 노동, 인건비. 무슨 말겠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시험에서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원자재 가격 하락, 인건비 하락, 집을 지어주려면 토지가 필요해요? 토지가 없어도 돼요? 토지 있어야 되죠? 토지도 일종의 생산 요소란 말이야.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죠? 네. 토지도 생산 요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 하락 이렇게도 얘기를 잘해.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냥 공급 증가. 이게 자동으로 딱 돼야 돼. 공급 증가. 인건비 하락, 공급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공급 증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합니까? 공급이 증가하지.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나머지는 여러분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자율이 하락할 때하고 이자율이 올라갈 때하고 어떨 때 공급이 늘어날까요? 그래요. 이자율 하락하면 공급이 늘어요. 왜? 건설회사들도 돈을 빌려서 집을 지으니까 이자율이 싸면 집을 더 많이 지어줄 수 있죠. 지금 제가 이자율이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한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내가 아는 거 말라 적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자율 속으로 이자율 상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안 들켰지만 그분들은 기억해야 돼. 제가 질문했는데 다 맞춰. 그럼 말라 외워요. 다 아는데. 지금 가뜩이나 공부하기 천진데 내가 아는 것까지 적어가면서 외울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이자율 하락, 공급 증가야. 자, 정부 규제 완화, 정부 규제 강화. 완화. 그렇지.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야.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근데 시험에 잘 나와. 규제 완화는. 그건 다 알아요. 그런 거 안 틀려요, 여러분들이. 안 틀린다고. 이것도 안 틀리는데 왜 제가 자꾸 기억하느냐? 아주 잘 나오거든.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적어두는 거예요. 아주 잘 나와. 그 다음에요. 아까 수요는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수요가 증가했죠. 네. 오르기 전에 사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공급은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공급이 늘까요?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래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빨리 팔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이 말이야. 가격이 더 내리기 전에 빨리 팔자. 오케이? 네. 참고로
이런 가격이라는 말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가격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수요와 공급은 항상 반대입니다. 아까 수요 증가 원인은 가격 상승 예상이었죠.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예상이야. 가격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항상 반대야. 수요와 공급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네. 요 세 개만 할게요. 많이 하면 뭐합니까? 다 아는데. 첫 번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릴 것 같기 때문에 적어둔 겁니다. 가격 하락 예상. 그리고 예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까도 가격 상승 예상이 들어가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였죠. 네.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곡선상 점의 이동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네. 예상은 점의 이동이 아니다.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잘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생산 요소 가격 변화하고 기술은요 수요와는 무관합니다. 수요와는 무관하다. 이게 지금 공급의 증가 원인이었잖아요. 수요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 이자율이라든지 정부의 규제 같은 경우는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가격의 예상도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잖아. 그런데 저기 생산 요소 가격이라든지 기술은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됐어요? 네. 자, 이제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잘 틀릴 수 있는 거, 그거를 제가 몇 개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잘 틀리는 거. 문제를, 이런 건 지문을 통해서 해야 여러분들 기억이 잘 남아요. 몇 개만 질문해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자, 이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오, 어떤 걸 잘하세요? 네, 그렇죠. 자, 아파트 가격이 변했죠? 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당연히 변합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 곡선 이동한다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수요의 변화거든.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죠. 가격이 변한 거는요, 수요량의 변화와 관계 있잖아요. 그럼 X란 말이에요. 이 질문 잘 틀려요. 두 번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생산요소 가격은 수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럼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는데요? 가만히 있습니다. 수요 곡선 안 움직입니다. 수요 곡선 안 움직인다. 수요 곡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개 특히 조심하세요.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의 이동 원인이 아닌 것은 이 두 개 찾아내야 돼. 아파트 수요 곡선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든지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래서 공급의 변화 원인까지 다 했습니다. 89페이지. 네. 9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개별 공급, 시장 공급 나옵니까? 네. 아까 개별 수요, 시장 수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억하면 될까? 아까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쳤다 그랬죠. 네.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완만하다 그랬죠. 네. 똑같습니다. 그럼 시장 공급은 뭘까요? 개별 공급을 수평으로 합친 거다.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자, 그래서 92페이지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시장 공급 돼 있습니까? 네. 시장 공급 줄 치고 시장 공급 줄 치고 그 뒤에 굵은 글씨 개별 공급의 수평적 합계 수평적 동그라미 수직적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보다 완만 보입니까? 네. 더 탄력적이라는 거는 탄력성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요. 일단 더 완만하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토지의 공급 보도록 하겠습니다.